그래서 이제 통상 법의 일종의 그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그 기본적인 그 원칙을 담고 있는 그 협정 체계를 이제 우리가 WTO 협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World Trade Organization이 그 협정 체제로 자리 잡기까지는 상당히 그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물론 이제 95년에 이제 1월 1일부터 출범을 해서 20년이 지났는데 그 20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협정을 출범시키기까지 또 다른 이제 반세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게트라는 이제 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체제가 등장한 배경을 조금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는데, 2차 대전이 왜 일어났죠? 2차 대전이 왜 일어났죠? 어떤 그 먼저 식민주의적으로 가서 뭐 아프리카나 뭐 중동을 이렇게 잡아먹은 세력이 있었고, 나중에 후발적으로 식민지 전쟁에 이렇게 뛰어드는 세력이 있었고, 그래서 일종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 땅 따먹기라고 그럴까요? 그런 경쟁을 하다가 발생한 게 1차 대전이죠. 그죠? 그래서 후발 식민지 국가들이 좀 반발하면서 각종 지역에서 이렇게 충돌을 발생시키고, 뭐 그러다가 결국 주축국들이 패하면서 1차 대전이 종결이 됐고, 근데 이제 상당한 이제 전쟁 책임이나 이런 걸 좀 많이 과중하게 매기고 이러면서 불만이 쌓이고 이러면서 다시 한번 또 독일이 다시 한번 이제 반발하면서 2차 대전이 또 발생하고, 중간에 경제 대공황이 있었고 하면서 경제 위기가 여러 번 있으면서 각국들이 이렇게 관세를 막 올리고 쿼타를 취하고 뭐 이러면서 그 시장을 보호하려고 하고 하는 그 경쟁적인 어떤 세계 경제 파탄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전후 세대는 좀 어떤 어떤 일정한 세력에 의한 국제 질서가 이렇게 좌우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니까 다자주의로 어떤 다자기구를 만들어서 국제 체제가 공통적으로 어떤 원칙을 정하고 규율해 나가는 게 좋겠다. 뭐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하나의 그 연합국들이 주축이 돼서 전후 질서를 이제 재편한 거죠. 그 우리가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브레튼 우드 체제는 뭐 국제 연합도 만들고 또 IMF 통화 관리를 다자적으로 하고 또 세계은행도 만들어서 뭐 금융이나 이런 것도 다자적으로 해결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무역 차원에서도 다자 무역 기구를 만들어서 무역을 좀 이렇게 다자적으로 규율하려고 했었고, 그걸 우리가 이제 ITO라고 그래요.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ITO라는 걸 만들려고 그랬어. 1940년대 말에. 그때 미국은 2차 대전 승전국이었고, 뭐 미국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는 그래도 뭐 미국 본토는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고, 또 유럽은 승전을 했습니다는 뭐 쑥다밭이 됐고, 러시아도 뭐 승전했습니다는 뭐 그렇게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않았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빚을 많이 졌는데 미국한테 다 졌어요. 그래서 미국이 거의 유일하며 독보적인 이제 채권 국가였고, 많은 나라들이 패전국은 말할 것도 없고 승전국들도 전부 그 채무 국가였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뭐라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따라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리고 미국도 어떤 그 자기가 이제 채권이 많은데 뭐 투자 같은 걸 또 해서 리턴을 받아야 되니까 유럽을 좀 부흥시킬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를 만들고 다자적으로 이제 관리하면 슈퍼파워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때 미국은 슈퍼파워가 아니었죠. 영국은 지는 애였고, 그래서 그 체제를 만든 거고, 다른 유럽이나 뭐 승전 국가들도 미국이 하자 그러니까 이제 자의반 타의반 이렇게 따라오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미국 주도로 영국도 가세해서 ITO라는 걸 이제 만들려고 했고, 국제연합이 이제 탄생을 하고 그 경제사회 이사회, 에코속이라고 그러죠. 경제사회 이사회 모임을 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결의를 해서 ITO라는 걸 만들자, 그렇게 하고 ITO 헌장을 드래프트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주도한 그 ITO 헌장 그 규정이 실제로 이렇게 국제사회에 이렇게 유엔에 이렇게 제의가 돼서 그 헌장 규정을 심각하게 논의하는 상황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 테립인데, 테립이 그 1920년대 후반에 이제 발생한 경제 대공황 여파로 국제적으로 이렇게 테립이 막 올라가고, 일단은 자기 산업을 보호해야 되니까 각국이 테립을 막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안 올리는데 나만 올리면 자기 산업은 보호하면서 뭐 수출은 또 잘 되니까 이익을 보지만, 내가 올리면 쟤도 올리고 쟤도 올리고, 그러면 서로 올리면 이제 서로 손해인 거죠. 그래서 테립을 공통적으로 바인딩 시키고,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한 거예요. 또 점차로 이렇게 줄여나가는 게 가장 급선무였기 때문에 그 테립을 어떻게 다자적으로 규율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였고, 그 이슈를 이제 하나의 협정 체제로 담은 게 이 게트예요. 그래서 이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죠. 여기 테립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테립을 다자적으로 규율하자, 그 목적하에 이제 게트 협정을 이렇게 기한을 했고, 물론 게트는 하나의 작은 협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오거나이제이션이 탄생이 되면 그 ITO 속으로 그 게트 협정이 이렇게 쑥 들어가서 그 하나의 패밀리를 형성하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됐는데, 뭐 ITO를 만들면서 그 한꺼번에 게트도 그때 만들고 한꺼번에 하면 되지 않느냐, 뭐 왜 먼저 게트를 먼저 만들었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ITO를 만들고 ITO를 탄생시킨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국제적으로 다자적으로 국제 그 교역을 규율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테립도 규율하게 되고, 뭐 쿼타도 못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불법적인 조치를 못하게 하는 조치를 이렇게 취하게 되니까, 그 트레이드를 하는 그 업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야, 지금 수출하는 것보다 나중에 ITO가 탄생하고 나서 그때 수출하면 관세도 내려가고, 그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되느냐 이게. 그러니까 수출을 안 해. 기다리는 거야. 창고에다 쌓아놓고. 그러면 가뜩이나 그때 물자가 부족한데 교역이 안 되면은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ITO를 만들자는 이제 소문은 막 퍼지기 시작하는데 사재기를 하고 뭐 이러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야. ITO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관세를 먼저 이렇게 빨리빨리 바인딩하는 그 협정이라도, 작은 협정이라도 빨리 발효를 시켜버려야만 교역이 활성화되니까 그 ITO가 탄생하기를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게트라는 협정을 먼저 만들고 23개 원 회원국들이 주로 2차 대전 승전국입니다. 거기 차이나도 들어가 있어요. 중국은 승전국이었죠, 2차 대전에. 그래서 중국은 이제 원 게트 회원국이었어요. 나중에 공산화되면서 이제
빠지니까 게트에서 이렇게 탈퇴 그 자본주의의 도구라고 빠졌으니까 나중에 다시 WTO 가입하라고 엄청나게 애를 먹었죠 중국이. 양보를 엄청나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다시 들어왔는데 하여튼 원래 게트에 회원국이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밥같이 나가가지고 다시 나중에 들어오느라고 엄청나게 애를 먹었는데 아무튼간에 그 순영국들이 이제 23개 회원국들이 이제 게트에 사인을 하고 그걸 이제 발효를 시켰는데 그 1948년도에 이제 ITO 차터를 완성해서 그거를 이제 드디어 오늘날의 WTO처럼 하나 이렇게 조직까지 갖춘 세계 무역 기구를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그 차터를 이제 각국이 이렇게 비준을 하면 이제 완성이 되겠죠.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4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미국의 그 정권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 시행했던 각종 이상주의적인 정책들, 우리가 우드로 윌슨 그러면 뭐 이상주의, 뭐 국제주의를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 기획했던 그 윌소니안적인 굉장히 다자주의적이고 뭐 세계를 이렇게 평화롭게 관리하고 뭐 이런 정책들이 비판을 받으면서 미국 의회 자체가 이제 공화당 다수당으로 이렇게 돼버리면서 그 민주당 정부가 그 시행했던 많은 그 정책들을 이제 비판하면서 그 ITO 차터 안을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비준하는 동의안이 이제 미국 의회에 올라갔는데 그걸 이제 의회가 그거를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올려봐야 이제 미국 자체가 비준이 안 되는 게 뻔한 상황으로 정치 환경이 바뀌었어요. 미국이 거의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빠지니까 뭐 다른 나라들이 뭐 들어가는 게 의미가 없죠. 돈은 다 미국에 있고 힘은 다 미국에 있는데 그래서 그 ITO라는 그 하나의 커다란 상당한 그 어드벤처죠. 인류 역사상 참 그렇게 웅대한 꿈을 꿨던 그 프로젝트이 미국이 비준을 못하는 바람에 사라집니다. 열심히 노력만 하고 그 차터도 만들어 놓고 다 했는데 역사의 하나의 그 유물로 사라집니다. 오늘날 그 ITO 차터 문 같은 거는 있어요. 드래프트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뭐 어디 가서 이렇게 구글 같은 데 치면 읽어볼 수 있어요. 굉장히 컴프리hen시브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 뒤로 그렇지만 이제 게트는 먼저 23개국이 서명을 했다 그랬죠. 그때는 이미 의회가 정부에 이렇게 관세를 줄이고 바인딩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미 대통령에게 이렇게 부여한 상황이었고 미국이 그래서 미국이 게트를 출범시키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게트는 먼저 출범을 했는데 정작 그 마더인 그 엄마인 ITO는 출범을 못하게 돼서 게트는 이제 사생아처럼 부모 없는 자식이 돼서 떠돌아다니는 거죠. 하지만 이제 게트라는 게 상당히 유용하다는 걸 이제 많은 나라들이 깨닫고 또 미국이 서명한 상황이니까 게트가 이제 점점점 회원국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게트 중심으로 국제 체제가 이렇게 운영이 되는 그게 우루과이 라운드 때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바야흐로 1995년 1월 1일 기점으로 WTO라는 그 기구가 이렇게 탄생하면서 그 ITO를 출범시키려고 했던 1948년도 그때 그 아이디어들이 많이 WTO에 영향을 미치고 해서 그 문이 뭐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만은 옛날 거하고 많이 다르죠. 다릅니다만은 그 아이디어 자체 다자기구를 통해서 교역을 이렇게 가번하려고 하는 그 아이디어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세기 이상을 기다려서 비로소 이제 그 아이디어가 이제 구현이 됐는데 지하에 있는 그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비로소 웃는 거죠. 50년 후에. 그래서 이제 게트가 그 50년 동안 계속 부모 없는 자식처럼 홀로 이렇게 고분분투하면서 지내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게트를 그대로 그냥 WTO 협정 속으로 이렇게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문안이 바뀐 게 없어요.
뭐 별도로 프로토콜이나 뭐 디시전이나 이런 걸 맺어서 이렇게 추가 문화는 있습니다만은 오리지널한 GET 9047 1947년도 47년도 GET는 문화는 손대지 않고 그걸 그 WTO 협정 체제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옛날에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그 50년간 기다렸다가 지금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그 집어넣은 상태 GET를 GET 1994라고 그러고 옛날 붙어 있었던 GET를 GET 947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의 개념적으로 구분하기 위한 거지 문안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옛날하고 달리 이제 뭐 서비스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활성화됐고 또 지적재산권에 관한 여러 가지 그 다자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해서 우루과이 라운드는 이제 상품뿐만 아니고 이 서비스나 지적권 측면도까지 이렇게 커버하는 협정 체제로 이제 등장을 한 거고요. 여덟 번의 이제 다자 협상의 결과로 WTO가 탄생을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제네바 라운드 23개 회원국으로 출범을 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거치면서 뭐 케네디 라운드에 도쿄 라운드,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 해서 그 참여국들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의 결과로 WTO 협정을 탄생시키기로 합의를 했고 상품뿐만 아니고 서비스 지재권까지 합쳐서 컴프리헨시브한 그 협정 체제로 탄생을 한 거죠. 그래서 걔가 이제 95년 1월 1일부터 출범을 했고 WTO가 그 다자 관세 통상 협상을 이제 라운드라고 그래요. 왜 라운드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둥근 원탁에 둘러앉아가지고 이렇게 쭉 얘기를 많이 해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회원국 수가 적으면은 둥근 네모난 데 앉아도 되는데 많으면은 뭐 각진데 앉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둥근 데 앉아서 라운드라고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다자 협상을 우리가 라운드라고 하는데 그 8차 라운드가 우루과이 라운드였고 이제 9차 라운드를 이제 출범시켜서 또 한 번 교역 자유화 쪽으로 진전을 거두기 위해서 노력을 한 끝에 도하 카타르에 있는 도하에서 2001년도에 그 9차 라운드를 출범시키로 합의를 했던 거예요. WTO 회원국들이. 그걸 우리가 도하 라운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DDA라고 부르는 거예요. 도하 디벨롭먼트 어젠다 라운드. 그래서 이 카타르 도하에서 이렇게 DDA 라운드가 출범을 했고 라운드를 이제 출범시킬 때 어떤 식으로 이제 회원국들이 합의를 해 나가야 되냐면 먼저 이제 그 프레임워크를 어답션을 합니다.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요. 프레임워크라는 거는 그 앞으로 그 협상을 다자 협상을 어떠한 원칙하에 진행하자 하는 그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원칙 넘버 1, 원칙 넘버 2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프레임워크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그 프레임워크 이제 탄생시키는데 성공을 했고 프레임워크를 이제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모델러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델러티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여러 번 회의를 거치면서 이제 노력을 해온 건데 모델러티라는 거는 그 프린시플을 프레임워크에 해당되는 프린시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뭐 어떻게 교육을 자유화시켜 나가겠느냐 하는 그 방법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관세를 어떤 식으로 나가야든지 어떤 공식에 의해서 그걸 줄여 나간다든지 또 보조금을 뭐 서로 어떻게 감축해야 한다든지 뭐 수출 보조금은 뭐 위에 하니까 그걸 뭐 어떤 몇 월 며칠까지 뭐 철폐하기로 합의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하나의 그
방법론을 이제 만든 게 모델리티 작업인데, 뭐 농업 분야의 뭐 국내 보조금은 상당히 그 국제적으로 과잉 생산 일으키는 주범이니까 농업 분야의 국내 보조금을 좀 모니터하면서 그걸 다자적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간다든지 어떤 방식에 의해서 그런 거를 이제 합의하는 게 이제 모델러티인데, 그 모델러티를 이제 열심히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드래프트해서 문서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거를 그 각국이 이견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채택을 못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프레임워크는 나왔는데 모델러티가 합의가 안 됐어요. 드래프트만 있어요. 그래서 뭐 모델러티가 이제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쉬워요. 모델러티의 방법론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에 입각해서 각국의 뭐 불법 보조금이나 뭐 테립이나 이런 것들을 그 공식에 입각해서 대입해서 딱딱딱 줄여나가고 딱딱 몇 월 며칠까지 줄여나가고 막 그런 거를 딱 만든 다음에 그 나라의 그 스케줄 관세 양화표에다가 그걸 기록을 새로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참여국들의 이제 새로운 관세 양화표가 탄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스케줄링 작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모델러티를 만들고 스케줄링 작업을 하고, 각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스케줄링을 한 거를 누군가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모델러티를 적용해서 스케줄을 했는지를 다자적으로 체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체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모델러티를 만들고 스케줄링을 하고 체킹을 하면 이제 완성이 돼서 그 검증된 다자적으로 검증된 그 스케줄들을 전부 모아다가 하나의 협정 체제를 만들어서 그 국가들이 전부 사인을 하면 비준을 해버리면 새로운 라운드가 이제 성공을 하는 건데, 지금 뭐 모델러티가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후 작업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뭐 노력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후속 작업들이 지금 지지부진해졌어요. 그리고 뭐 스몰 패키지라고 그래가지고 뭐 조그마한 범위의 뭐 합의나 이런 것들은 몇 가지 나왔는데 전체 라운드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사진은 그 WTO 사무총장이죠. 아제바도 사무총장하고, 이 사람이 사무총장이에요. 브라질 사람이죠. 그리고 이 인도네시아 트레이드 미니스터, 이 사람이 이제 무역협상그룹 의장인데, 그 둘이 이렇게 D-Day 협상을 이렇게 머칭시키는 거에 WTO 국들이 합의한 상황에서 이제 기뻐가지고 사진을 찍은 모습인데, 이렇게 참 잘 출범을 했는데 그 오리지널 데드라인도 이렇게 2004년으로 세우고 그랬는데 이 데드라인을 맞추지 못해가지고 계속 연기 이렇게 되다가 니고시에이션이 현재는 서스펜드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이 뭐 일일이 다 뭐 외우거나 알 필요 없고, 전체적으로 뭐 협상이 어떻게 진행된다 그런 것만 알면 되니까 너무 필기하거나 뭐 그런데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이런 거 시험에 나지도 않고.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협상의 그 모습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라운드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그럼 관세를 어떤 식으로 줄여 나가는 거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커미트먼트하고 컨세션하고 또 리덕션 해 나가는 거냐 하는 거를 조금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데, 그냥 여러분이 뭐 개론 수준에서 뭐 그거 다 알 필요는 없고 조금 그 전체적인 모습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이템 바이 아이템 어프로치라는 게 처음에는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1960년대 중반까지 그 케네디 라운드가 시작되기 전까지 적용됐던 방법인데, 그 모든 나라들이 수출국이면서 또 수입국이죠. 그래서 그 회원국들이 이제 수출국 입장에서 리퀘스트 리스트를 냅니다. 그래서 야, 나는 네 나라로 이거를 수출하는데
야 이거의 관세를 좀 현재보다 이만큼 줄여줘. 또 다른 품목은 이만큼 줄여줘. 그래서 그 한 나라가 관심 있는 품목에 대해서 이거 나는 관심 있는데 이 관세를 너는 이만큼 주고 너는 이만큼 주고 너는 좀 줄여줘. 이렇게 이제 리퀘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 리퀘스트들이 여러 나라들이 이제 수출국 입장에서 낸 그 리퀘스트들이 전부 모아지겠죠. 그러면 게트 3국에서 그걸 전부 모아요. 리퀘스트들이 쫙 있어요. 또 모든 나라들이 이제 수입국 입장이니까 오퍼를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입하는 제품이 이건데 나는 이거를 이만큼 줄일 거야. 이건 이만큼 줄일 거야. 이만큼 줄일 거야. 그러고 내가 오퍼를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수입국 입장에서 낸 그 오퍼들이 전부 모아지면 리퀘스트 리스트하고 오퍼 리스트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게 딱 맞아떨어지면 협상 끝이죠. 근데 그게 맞아떨어질 리가 있겠어요, 그죠? 리퀘스트는 상당히 과도하게 하고, 그죠? 오퍼는 조금 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갭이 상당히 있어요. 갭이 큰 품목도 있고, 뭐 우연히 딱 맞아떨어지는 품목도 있고, 그러면 이제 맞아떨어지는 거는 됐으니까 제외하고, 안 맞는 거 품목으로 이제 협상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야, 너 이거 리퀘스트 너무 많이 했잖아. 왜 이렇게 욕심을 부려? 그러면서 좀 줄여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네가 이걸 줄이면 리퀘스트를 줄이면 내가 다른 품목의 오퍼를 내가 좀 늘려줄게. 이렇게 바게닝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여러 단계의 이제 절충 과정을 거쳐서 그게 이제 다자적으로 이렇게 감독을 하면서 협상이 이제 타결될 때까지 이제 가는 거죠. 게트 사무국에서 게트가 설립한 뭐 니고시에이팅 커미티에서 그걸 감독하면서 그 과정을 거치고 그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 MFN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MFN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Most Favored Nation 원칙이죠. Most Favored Nation 프린시플이 있어서 내가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 뭐 관세를 뭐 이거를 50% 했는데 20%까지 줄인다. A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 A라는 나라에 상당한 특혜를 준 거죠. 내가 수입국으로서. 근데 그 특혜는 다른 모든 WTO 회원국에 내가 동등하게 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게트 협정 위반되는 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특혜를 주려면 Most Favored Nation 트리트먼트에 의해서 모든 나라들에게 이렇게 동등하게 줘야지 한 나라에만 팍 줄여주고 다른 나라는 안 줄여주고 아니면 조금 줄여주고 그러면 그 게트 회원국으로서의 그 협정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세를 그 협상하더라도 뭐 어떤 품목에 대해서 뭐 어떤 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줄여주기로 해서 두 나라 간에 합의가 되면 그 많이 감축한 그 특혜가 다른 회원국들에게 이렇게 자동적으로 적용되도록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협상을 그렇게 여러 나라들하고 많이 할 필요는 없고 사실은 가장 관심이 많은 나라와 협상을 해서 그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얼마큼 줄이기로 타결을 하면 그게 그 나라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품목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줄일 가능성이 많겠죠. 관심이 덜한 나라는 관심을 덜 보이기 때문에 그 감축폭이 상당히 적겠죠. 하기 때문에 사실은 프린시플한 인트레스팅 스테이트가 있으면 그 나라하고 합의한 그 감축률이 결국은 가장 많이 특혜를 주는 감축률의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만 합의를 하면 그 율이 다른 나라에게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면 다른 나라는 불만이 없어요. 자기가 협상한 것보다 더 많이 줄이는 거니까. 그래서 그 한 나라하고만 협상하면 사실 다른 나라들이 그냥 잘 됐네 이렇게 하고 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협상을 그렇게 모든 나라하고 할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그 MFN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품목별로 가장 인트레스트가 많은 나라와 협상을 한 그 결과를 그 모든 나라에 이렇게 확대 적용하는 식으로 타결이 되기 때문에 그 협상이 그렇게 엄청나게 복잡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그래서 이제 협상한 그
모든 나라들의 그 수입국으로서의 그 스케줄, 관세 양화표를 레코드를 하고 다른 나라도 또 레코드를 하고 그러면 모든 나라들의 수입 스케줄이 탄생을 하겠죠. 그래서 그 스케줄 안에 들어있는 관세율은 MFN 원칙에 의해서 모든 나라에 적용이 되니까 그걸 한꺼번에 모아서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모든 나라들이 사인을 하면 그게 이제 발효가 되는데 이 어프로치가 상당히 이제 뭐 회원국이 뭐 23개국에 불과하고 이럴 때는 뭐 나름대로 타당한 어프로치였지만 뭐 100여 개국으로 이렇게 회원국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오퍼를 하고 리퀘스트를 하고 이게 상당히 좀 너무 복잡하겠죠. 아무리 MFN 원칙이 있더라도. 그래서 이게 케네디 라운드 때 가서는 많은 나라들이 대폭 게트 체제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절차를 적용하기에는 너무 덩치가 큰 조직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런 어프로치보다는 우리가 좀 리니어 어프로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리니어 프로시저가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그 일정한 뭐 그 공식 같은 걸 이렇게 적용해서 예를 들면 뭐 공산품의 경우에는 뭐 50% 이상의 관세율 감축을 모든 나라들이 달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50% 50% 컷을 이렇게 적용하자. 뭐 그렇게 합의를 해버리면 그 모든 나라들이 이제 공산품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관세를 50% 반으로 딱 줄인 율로 이렇게 한꺼번에 다 오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가 굉장히 간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니어 프로시저라고 그러고 물론 어떤 품목에 따라서는 뭐 자기 나라 유치 산업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리니어 컷을 적용하기에는 좀 곤란한 예외가 적용돼야 되는 품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각국이 몇 개 품목에 대해서는 익셉션을 클레임할 수 있도록 그것도 원칙으로 정합니다. 전체 품목의 뭐 10%는 뭐 예외로 할 수 있다든지 15%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면은 이제 그 예외 품목은 이제 자기 나라가 잘 선택을 해서 요건 예외 해놓고 그거는 뭐 서로 이렇게 밀고 당기는 협상으로 하고 나머지 90%에 대해서는 이제 리니어 컷을 적용해서 반으로 줄이는 뭐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걸 우리가 리니어 프로시저라고 그래요. 그래서 케네디 라운드 때는 이제 1962년부터 67년까지인데 이 어프로치가 적용돼서 한꺼번에 막 상당한 품목에 대해서 50%의 관세 감축을 이루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도쿄 라운드 73년도에 시작된 이제 도쿄 라운드에 들어가면서 그 유로피안 유니언이 뭐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냐면은 그 리니어 컷 어프로치는 그 페어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존 관세가 이렇게 굉장히 높은 관세를 갖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 50%를 줄여봐야 예를 들면 100%다 관세가 50% 줄여봐야 50%잖아요, 그죠? 그래서 50%만 관세를 때려도 그게 뭐 다른 나라들이 그 나라로 수출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그죠? 50% 관세를 맞고 그 나라 국내 제품은 관세 하나도 안 내는데 해외 제품들이 팔리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원래 관세가 높은 제품은 50% 적용해봐야 스틸 50%가 적용되니까 근데 관세가 원래 낮은 제품 예를 들면 뭐 20%다 관세가 근데 50% 감축하면 얼마예요? 10%죠. 그거는 20%에서 10% 줄이는 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죠. 엄청난 관세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제품들이 막 엄청나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50%에서 50% 하고 20%에서 10% 줄이는 게 똑같은 50% 감축이지만 그게 등가 관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가 관계에 있으려면은 관세가 원래 높은 제품은 더 많이 줄이고 한 70% 이렇게 줄여야 되고 관세가 원래 낮은 제품은 50% 줄여도 그게 등가 관계에 있는 거지 똑같이 50% 줄이는 게 등가 관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로피안 유니언 측에서 상당히 기발한 그 공식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걸 스위스 포뮬라라고 해요. 스위스 포뮬라라고 해서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 제의를 했는데, 이 G는 그 마지막 감축이 된 그 최종 관세율을 말하는 거고, 이 X는 감축되기 전에 현재 있는 관세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 A는 일종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저걸 컨스탄트라고 하죠. 상수예요. 어떤 국가별로 그 나라의 경제 규모라든지 뭐 GDP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국가별로 그 A라는 그 하나의 상수를 이렇게 정해요. 예를 들면 이스 같은 경우는 상수가 16이에요. 미국은 A가 14예요. 그 선진국일수록 A가 낮아요. 개도국일수록 A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A가 그 당시 25였을 거예요. 우리나라 EU나 미국보다 더 개도국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25였고, 그럼 예를 들면 이씨 같은 경우에 그 기존 관세율이 10%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공식에 대입을 하면 16 더하기 10 over 16 곱하기 10, 그럼 160이죠. 그럼 아마 6.15가 나올 거예요. 6.15. 그래서 현재 관세율은 10%인데 저 공식을 적용하고 나면 6.15로 관세를 감축해야 돼요. 미국은 똑같이 기존 관세율이 10%라고 그럴 때 상수가 14이기 때문에 저 공식에 대입을 하면 5.83이 돼요. 그 얘기 뭐냐면 EU는 10에서 6.15로 줄여야 되고 미국은 10에서 5.83으로 줄여야 돼요. 그러면 미국은 이씨보다 더 선진국이기 때문에 더 감축률이 더 높은 거고, 그죠? 더 많이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선진국은 더 많이 줄여야 되고 개도국은 상대적으로 덜 줄여도 되고, 하나의 축이 하나의 원칙이 성립이 되는 거고, 그 이씨의 경우에 원래 관세율이 아마 20%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20%라고 가정해 보면 요 A 플러스 X는 얼마예요? 16 더하기 20이죠. 36이죠. 그리고 over 16 곱하기 20 하면은 8.89가 돼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기준 관세율이 10%인 품목은 10에서 6.15로 줄여야 되는데 원래 기존 관세율이 20%인 품목은 20에서 8.89로 줄여야 돼요. 그게 뭐냐면 원래 관세가 높은 품목은 훨씬 더 많이 감축을 해야 되겠죠. 그죠? 20에서 8.89 줄이는 거하고 10에서 6.15로 줄이는 거하고 감축률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원래 관세가 높은 품목은 더 많이 줄이고 원래 관세가 낮은 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줄이게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관세가 높은 품목은 많이 줄이고 원래 관세가 적은 품목은 조금 줄이게끔 해서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공식을 탄생시킨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도국은 조금 줄이고 선진국은 많이 줄이고 하나의 원칙하고, 원래 관세가 높은 감축률이 높고 원래 관세가 낮은 거는 감축률이 낮게끔, 그렇게 이제 결과를 도출하는 이제 공식을 만들어서 저걸 가지고 이제 협상을 대입을 해서 도쿄 라운드 때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뭐 픽 앤 밸리라고 하는데 관세가 이 품목에 따라서 피크와 밸리가 있어서 어떤 품목은 뭐 굉장히 관세가 높고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또 어떤 품목은 밸리가 있어서 굉장히 낮고, 그래서 평균 관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라도 지가 보호하기 원하는 그 특정 품목들은 피크를 형성시켜서 아주 효과적으로 보호하게 뭐 그렇게 하는 그 제도들이 많이 도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EU 입장에서는
그게 unfair하다는 거죠. 피크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줄이게 하고 랠리가 형성되는 경우는 조금 덜 감축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페어하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뭐 관세는 많이 평균적으로 낮다고 하지만 자기들이 보호하는 설탕이라든지 뭐 이런 면화라든지 이런 품목은 관세가 엄청나게 피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좀 효과적으로 감축하게끔 또 했던 공식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때 는 뭐 섹터럴 어프로치도 취했고 아이템 바이 어프로치도 취했고 해서 상당히 복잡한 이제 어프로치를 취했는데 그 특징적인 거는 이 미니멈 리덕션 레이쇼를 정하고 또 에버리지 리덕션 레이쇼를 정해서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각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감축폭을 이렇게 설정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미니멈 리덕션 레이쇼를 10%로 합의했다고 그러고 에버리지 리덕션 레이쇼를 35%로 만약에 국제사회가 합의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이제 A 섹터에는 기존의 테립이 100%예요. 그리고 B 섹터에는 기존의 테립이 10%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두 가지 섹터가 있는데 이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감축 방식은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나라가 그걸 실행할 수 있냐면 여러 가지 옵션이 가능해요. 첫 번째 옵션은 A라는 섹터에서도 35%를 줄이고 100에서 65로 줄이면 되겠죠. B라는 것도 35%를 줄이면 에버리지 리덕션 레이쇼는 35가 되겠죠. 그래서 충족이 되고 또 두 섹터 모두 미니멈 리덕션 레이쇼 10% 이상 줄였으니까 이것도 충족이 되죠. 그래서 옵션 넘버 1은 A에서 65 줄이고 65로 줄이고 B도 6.5로 줄이는 거. 그게 하나의 방법이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게 A에서 100에서 80으로 줄이면 그 리덕션 레이쇼가 이제 20%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B에서는 10에서 5% 줄이면 50% 줄인 게 되는 거죠. 그럼 에버리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35%죠. 그러니까 달성이 되고 두 개 다 하나는 20% 줄이고 하나는 50% 줄였으니까 미니멈 리덕션 레이쇼 10% 이상 다 줄였죠. 그러니까 충족이 돼요. 그래서 이것 말고도 엄청난 많은 옵션들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걸 하든 그 나라 마음이에요. 그 나라가 생각하기에 A라는 섹터가 더 민감한 산업이라고 생각하면 옵션 1보다는 B로 하겠죠. 조금 줄이겠죠. 관세를. 다시 말하면 덜 민감한 부분에서 많이 줄이고 더 민감한 부분을 조금 줄이면서 에버리지 레이쇼는 맞출 수가 있겠죠. 미니멈 레이쇼는 물론 충족시키면서 그렇게 얼마든지 고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민감성을 좀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부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좀 민감한 걸 고려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에버리지 레이쇼는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임포즈하는 형태로 갔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었고 농산물 부분도 포함이 돼서 협상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최근 이제 진행되다가 서스펜드된 DDA 어프로치는 뭐 이런 UR, 뭐 스위스, 뭐 일리미네이션 뭐 해가지고 엄청난 공식들이 막 한꺼번에 섞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건 어떻게 하고 어떤 거 어떻게 하고 복잡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데 그건 여러분이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말로 막 엄청나게 복잡하게 돼 있어서 이걸 읽어봐야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 말한 여러 가지 공식이나 뭐 그 어프로치들을 이렇게 섞은 거기 때문에 시간을 둬서 꼼꼼하게 읽어보면 뭐 이해 못할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이렇게 돼 있다. 그게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복잡해가지고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거 너무 복잡해가지고 심플한 게 좋긴 한데 그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하세요. WTO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컨센서스 룰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룰이라는 것은 누가 한번 컨센서스가 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컨센서스 만장일치제니까? 컨센서스가? 만장일치제 아니에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회원국이 뭐 150개국이다. 그럼 만장일치제는 어떻게 돼요? 150개국이 전부 동의해야만 어떤 어젠다가 채택이 되겠죠. 근데 컨센서스는 한 나라만 참석을 했어요. 149개국이 참석 안 했어요. 그리고 한 나라가 가만히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 그게 채택이 되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나라가 없으면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150개국이 모두 동의하는 거하고 한 나라만 왔는데 그 나라가 가만히 있는데도 채택이 되는 거하고 엄청나게 다르겠죠. 물론 그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들은 거고 뭐 두 개념이 뭐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컨센서스라는 거는 그 명시적인 반대가 없으면 이제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채택이 안 되기 때문에 만장일치제처럼 한 나라가 그걸 비토 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죠. 아무튼간에 컨센서스로 이제 채택을 해왔고 다만 컨센서스가 뭐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경우는 이제 머저리티 보팅을 통해서 뭐 채택을 한다. 아마 그렇게 WTO 설립 협정 구조에 써 있는데 여러분 법전을 가져오라고 그랬죠. WTO 설립 협정 한번 읽어오라고 그랬죠. 구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뭐 구조 2항 같은 경우는 Minister Conference and the General Council shall have the exclusive authority to adopt interpretation of this agreement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협정의 해석에 관한 그 해석 선언을 채택할 권한을 강요회의와 일반 이사회에 부여하고 그 채택하는 그 디시전은 shall be taken by a 3/4 majority of the members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회원국의 4분의 3이 동의하면 그 협정의 어떤 규정을 해석하는 선언까지 이렇게 채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입법 기능이고 사법 기능일 수도 있죠. 국내에서는 그 어떤 법을 해석하는 권한이 어디 있어요? 법원에 있죠. 법을 만드는 권한은 국회에 있고 법을 해석하는 권한은 법원에 있죠. 사법 기능인데 WTO에서는 미니스터 컨퍼런스하고 제너럴 카운슬이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물론 애매모호한 그 규정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뚜렷하게 해석하는 거는 일종의 입법 기능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Minister Conference may decide to waive an obligation by 3/4 뭐 이렇게 쭉쭉쭉 돼 있죠. 그래서 협정상의 어떤 의무를 waive 면제시켜주는 결정을 4분의 3 동의로 내릴 수도 있다.
그렇게 돼 있죠. 구조 사망. 재법전 있는 학생들은 19페이지죠. 그래서 심지어 그 협정의 의무까지도 이렇게 면제시켜 줄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물론 면제를 받으려면 이제 exceptional circumstances에만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그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있는지를 설명해야 되고 뭐 또 여러 가지 조건 같은 걸 부과받기 때문에 뭐 무한정 무작정 면제받지 못하지만 정말로 우리는 이런 사정이 있어서 정말 WTO 협정을 따를 수가 없다. 뭐 천재지변에 나가지고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관세를 내리고 뭐 쿼타를 안 취하고 그러느냐. 그렇게 하면 의무 면제까지도 부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보팅을 거쳐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원칙적인 그 의사결정 방식은 이제 컨센서스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컨센서스 룰이 문제가 좀 많은데 WTO 홈페이지를 가서 시간이 많이 걸리네. 옛날처럼 뭐 회원국 수가 이렇게 적거나 그러면은 뭐 컨센서스를 형성하는데 뭐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회원국 수가 많고 또 회원국들이 이렇게 그룹별로 막 나눠지고 개도국 뭐 선진국 뭐 해가지고 막 나눠지고 그러면은 또 뭐 제3세계 국가 이렇게 되면은 컨센서스를 형성하기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어떤 모델러티를 탄생시키지 못한 이유도 이제 컨센서스 룰 때문에 그렇고 한 나라가 반대하면 채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의 이제 입맛에 맞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고 더군다나 이 분쟁 해결을 책임지고 있는 WTO 이 상소기구 에펠렛 바디라고 그러죠. 이 상소기구를 보면 이 컴퓨터가 왜 이렇게 느리지? 지금 교내에서 무슨 작업하고 있어요? 상소기구를 보면 원래는 이제 7명의 상소기구 위원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 대륙별로 한 명씩 해가지고 이제 7명의 상소기구 의원들이 이제 구성이 돼서 한 사건당 3명씩 이렇게 무작위로 담당하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 뭐 퇴임하거나 사임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고 임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는 이 3명만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 뭐 미국 사람, 뭐 중국 사람. 그런데 여기 미국 사람도 보면은 임기가 금년 12월 10일로 만료가 되죠. 그리고 인도 사람도 금년 12월 10일로 만료가 되고. 금년 말이면 이제 두 분이 이제 또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이미 연임 다 했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명만 남게 되는데 추가적으로 계속 뽑아야 되는데 컨센서스로 의해서 모든 결정이 채택되기 때문에 한 나라가 반대하면은 새로 뽑는 사람을 못 뽑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계속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미국이 계속 반대를 해서 그동안 나간 사람들의 후임을 못 뽑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이렇게 하는지는 뭐 짐작을 가겠죠. 미국이 뭐 여러 가지 관세 보복도 취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불법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각 나라들이 이제 WTO에 제소할 수 있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겠습니다는 이제 패널 판정이 내려졌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또 무역보복을 당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절차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제 아예 그 상소기구에 뭐라 그럴까 씨를 말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컨센서스 룰이라는 게 상당히 단점이 많이 부각되는 시점입니다, 요즘이. 그래서 우리나라 분도 하나 그 여기 지금 통상교섭본부장이죠, 김현종, 지난번 상소기구위원을 뽑았었는데 이분이 중간에 사임을 해버렸어요. 통상교섭본부장이 자기 더 좋다 그러면서. 그래서 결국은 가뜩이나 귀한데 한 명을 이렇게 없애버리는데 좀 나름대로 기여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한 명으로 남는다. 이제 패널이라는 게 1심이고 상소기구라는 게 이제 최종심인데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패소한 나라는. 그래서 패널 결정이 채택되더라도, 패널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그걸 이렇게 상소할 수 있는데, 상소하게 되는데 상소기 위원들이 3명이 구성이 안 되면 상소 절차가 진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패널 판정이 이렇게 상소돼서 그게 이렇게 구속력 있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WTO의 그 패널 절차가 상당히 무용지물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좀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결정을 이렇게 컨센서스에 의해서 내려지게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운드 때 그 상품 분야에 대한 규율은 원래부터 있었던 게트로 하게 했고, 또 서비스 분야는 새로 개츠를 만들어서 규율하게 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는 트립스 협정을 또 새로 만들어서 규율하게 하고, 이 모든 협정들을 그 싱글 언더테이킹 방식을 통해서 이제 채택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전체를 패키지를 하나로 합의해서 그 협정 체제로 들어오면 들어오는 거고, 아니면 아예 못 들어와요. 그 중에서 뭐 하나 협정만을 선택해서 자기가 가입할 수 없고, 싱글 언더테이킹으로 디자인했기 때문에 WTO 회원국이 되는 나라는 그 전체를 하나로서 액셉트 해서 들어오든지 아니면 하나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싱글 언더테이킹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뭐 협정별로는 뭐 이 협정은 내가 마음에 드는데 다른 협정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말이 많을 텐데 그나마 싱글 언더테이킹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그나마 많은 나라들이 뭐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온 나라들도 있고 해서 그 지금 WTO가 상당히 국제적인 위상을 갖게 됐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뭐 그동안 뭐 여러 번의 라운드를 거치면서 이렇게 평균 관세율을 이렇게 많이 감축한 성과를 많이 거두었고, 그 WTO 협정 체제를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 WTO 설립 협정이 하나의 프레임워크 어그리먼트로 존재하고, 그 밑에 Annex 1에 그 Substantive Rules of Trade가 있죠. 어떤 국제교역에 관한 이제 실체 법규범이 이렇게 있어서 A1A에는 그 상품 교역에 관한 다자 협정이 있고, 그게 게트죠. 그 다음에 1B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이제 일반 협정, 1C 지적재산권 관련 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 이렇게. 그래서 이 1A, B, C를 일종의 실체법이라고 할 수 있죠. 실체법이라는 것은, 법에서 실체법이라는 것은 권리와 의무를,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그 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가 어떤 의무를 지고 어떤 나라가 어떤 권리를 갖는지를 알려면은 그 분야가 상품 교육이면 1A를 가서 보면 되는 거고,
그 분야가 서비스 기업이면 완 B를 가서 보면 되는 거고, 지적재산권 관련된 거면은 완 C를 가서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각 분야별로 어떤 나라가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갖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그다음에 NX2에는 이제 분쟁 해결 양해라는 게 붙어 있어서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이 붙어 있어서 이런 NX1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기 위해서 또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절차적인 제소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지를 알려면 NX2를 가야 되죠. 분쟁 해결 양해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하나의 싱글 언더테이킹으로 채택이 됐다고 그랬죠. 근데 싱글 언더테이킹의 이제 유일한 예외가 이 NX4에 있는 Plurilateral Trade Agreement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싱글 언더테이킹보다는 이제 다른 차원으로 별도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각국이 원하면은 가입할 수 있고, WTO 형국일지라도 또 가입을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하나의 옵셔널한 조약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Plurilateral Trade Agreement라고 부른다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 NX1A 상품 분야에 관한 이제 다자 교역 협정, 요거를 좀 자세하게 보면 NX1A 그 밑에 이제 GATT 1994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은 GATT 1947 내용을 그대로 카피하고, 추가적으로 우루과이 라운드 때 여러 나라들이 합의한 그 양해 언더스탠딩하고 프로토콜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 붙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GATT 1994라고 그런다고 그러고, 조금 어려운 거는 이제 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NX1A에 이렇게 많은 이제 부속 협정들이 또 따라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이드 어그리먼트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이드 어그리먼트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농업 협정이라든지 뭐 위생 검역 협정이라든지 뭐 엔타덤핑 뭐 원산지 규정의 협정 뭐 이렇게 쭉쭉 세이프가드 협정 이렇게 있어서 이런 많은 사이드 어그리먼트들이 붙어 있어서 이게 1X1A를 구성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상품 분야에 대해서 어떤 권리와 의무를 지는지를 알려면 기본적으로 GATT를 보고 또 각 이슈나 품목별로 이 사이드 어그리먼트를 같이 봐줘야 돼요. 그래서 그 이슈가 뭐 덤핑에 대한 거라면 엔터 덤핑 어그리먼트가 GATT와 더불어서 적용이 될 테고, 그 이슈가 원산지 규정에 관한 거라면은 룰스 오브 오리진이 GATT와 더불어서 적용이 될 테고, 그 이슈가 세이프가드 이슈라면 세이프가드 협정하고 GATT가 적용이 될 테고, 또 그 품목이 교육 대상 품목이 텍스타일이라면 텍스타일 앤 클로딩 어그리먼트하고 GATT가 같이 봐야 될 테고, 그 품목이 농산물이라면 농업 협정하고 GATT가 적용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사이드 어그리먼트는 품목별로 사이드 어그리먼트가 돼 있고, 어떤 사이드 어그리먼트는 품목이 아니고 이슈별로, 그죠? 이슈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복잡한데, 그래서 더 복잡한 거는 만약에 품목은 농산물인데 그게 이슈가 덤핑에 대한 이슈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농업협정 플러스 엔터덤핑협정 플러스 GATT까지 봐야 되겠죠. 그렇게 겹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봐야 되는데 Interpreted Note, General Interpreted Note라는 게 있어서 제 법전을 갖고 있는 학생은 26페이지에 그 밑에 부분에 그 있죠. 그 노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노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GATT와 NX1에 있는 또 다른 협정 간에 이렇게 충돌이 발생하면 어떤 게 우선한다고? 그 또 다른 협정이 우선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GATT하고
Annex 1에 있는 또 다른 협정 간에 충돌이 발생하면 get가 우선하는 게 아니고 이 또 다른 협정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 get는 굉장히 큰 일반 협정인데 왜 일반 협정이 우선하지 않느냐? 오히려 이 작은 사이드 어그리먼트가 우선하느냐? 그렇게 여러분이 혹시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특별법과 일반법이 충돌하되면은 특별법이 우선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항을, 그 품목이나 어떤 이슈를 특별히 딱 집어서 그걸 이렇게 특별히 그걸 보면서 규정한 게 특별법이죠. 그러면 어떤 품목이나 이슈를 그걸 딱 집어서 규정한 거기 때문에 그지? 그거를 좀 더 우선적으로 규정하려고 했던 의도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어떤 일반적인 협정보다는. 그래서 특별법이 일반법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일반 협정이지만 그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할하는 거고 어떤 fallback 규정을 둔 거고 그거에 더해서 특별히 그거를 특정적으로 이렇게 특별히 규정을 추구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게 우선해요. get에.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딱 주어졌다. 그러면 먼저 봐야 될 게 뭐예요? 이거예요. rules of origin인가 뭐 TBT인지 엔트덤핑인지 그걸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조항이 발견이 되면 그거 위반인데 아니 그렇게 대답을 하면 돼요. 근데 그게 딱 떨어지는 조항이 없어. 적용할 게 없어.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일반법으로 가야죠. 일반법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get를 봐야 돼요. 그래서 뭐 get 위반인지 아닌지를 또 봐야 되고. 거기도 규정이 없어. 그럼 위반 아닌 거지. 금지하는 조항이 없으면 위반이 아닌 거예요. 그죠? 국제법이라는 게. 그래서 먼저 이걸 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해결할 수 없으면 일반법을 가서 보고 거기서 해결하면 하는 거고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면 뭐 위반이 아닌 거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항상 전체적인 그 상콕 대비에서 뭐 바라볼 수 있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지금 1X1A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이 많은 협정들이 있는데 이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걸 보고 문제를 해결하면 되고 요거 뭐 이거는 서비스에 관한 문제고 이거는 지적권 저작권에 관한 문제고 이거는 절차법에 관한 문제니까 서로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근데 만약에 어떤 이슈가 상품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서비스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상품과 서비스가 동시에 이렇게 거래되는데 뭐 어떤 나라가 뭐 그 교역을 제한했다든지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게 우선하느냐 우선하는 건 없어요. 이 세 가지는 이렇게 병렬적인 협정이기 때문에 어떤 게 우선한다고 볼 수 없어요. 이게 이것도 적용되고 이것도 적용된다. 그럼 둘 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위반일 수 있고 이것도 위반일 수 있고 동시에 위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건 위반 아닌데 이건 위반일 수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우여관계가 없기 때문에 뭐 이것도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고 이건 이렇게 서비스 측면에서 하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위반해도 위반은 위반인 거죠. 그러니까 다 적용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이슈가 지적재산권이면서 서비스면서 상품 그러면 세 개 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위반 여부를 판정하면 되고 이건 이거대로 판정하면 되고 이건 이거대로 판정하면 되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병렬적인 협정이라는 거. 그 안엑스 1하고 2는 겹칠 일은 없죠. 이거는 실체법 이건 절차법이니까 겹칠 일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WTO 설립협정하고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하고 만약에 설립협정이 충돌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WTO 설립협정 16조 3항이 제법전 24페이지에 있죠. 16조 3항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In the event of a conflict between a provision of this agreement and provision of any of the multilateral trade agreement, the provision of this agreement shall prevail.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설립협정은 절대적으로 우선순위예요. 어떤 거로부터도 우선해요. 이거는 그냥 대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이고 양보할 수 없는 내용을 규정한 거기 때문에 이게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사이드 어그리먼트를 보고 그 다음에 게트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프림 로고 하지만 실제로 뭐 실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그게 무슨 WTO 설립협정과 뭐 게트를 뭐 이렇게 동시에 봐야 될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설립협정이라는 거는 게트를 어떻게 구성하고 WTO를 어떻게 구성하고 뭐 당사국의 의사결정 어떻게 내리고 주로 그 오거나이제이션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죠? 무슨 뭐 이런 내용을 규정하고 그런 게 있기는 있어. 전문가들이 볼 때는 몇 개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수준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고 서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최우선이라고는 지가 얘기하고 있지만 뭐 서로 이렇게 우여관계를 따질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거의 안 써도 되고. 그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이제 강요회의입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은 의무적으로 열려야 되고 매년 열릴 수도 있고 강요들이 와서 모이기 때문에 강요회의라고 그러고 근데 뭐 2년마다 한 번씩 오니까 뭐 평상시에 그러면은 의사결정 내리는 기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너럴 카운슬이 있고 평상시에는 제너럴 카운슬이 미니스터 컨퍼런스 역할을 하면서 진짜로 중요한 이슈는 지들이 하지 않고 나중에 미니스터들이 2년마다 한 번씩 올 때 결정하도록 남겨둡니다. 그렇게 하고 또 밑에 분야별로 카운슬이 있고 또 커미티가 있어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제너럴 카운슬이 일반 이사회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제네바에 WTO 형국이면 전부 거기 엠베서더들이 한 명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엠베서더들이 모이는 모임이에요. 그게 제너럴 카운슬이에요. 엠베서더는 항상 제네바에 살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엠베서더들이 의사결정을 일반적으로 하면 그게 제너럴 카운슬 모임이 되는 거고 또 분쟁 해결 이슈를 결정하게 되면 그게 디스퓨트 세틀먼트 바디가 되는 거고 어떤 나라의 트레이드 팔러시를 리뷰하는 이슈를 논하게 되면 그게 TPRB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엠베서더가 되면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렇게 미니스터 컨퍼런스가 이렇게 있어서 가장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평상시에는 이제 의사결정을 대신해 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엠베서더들이 모이는 근데 이제 엠베서더들이 분쟁 해결 이슈를 논하게 되면 그게 DSB가 되는 거고 TPRM을 논하게 되면 TPRB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엠베서더는 이렇게 모자가 3개 있어야 돼요. 3 hats 교대로 써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 밑에 이렇게 분쟁 해결 역할을 하는 그 엠베서더 밑에 패널과 애펠렛 파디가 형성이 돼서 이렇게 분쟁 해결을 담당하고 일반적인 이슈는 그 카운슬들이 하고 뭐 해서 워킹 그룹도 있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WTO를 구성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오늘 뭐 오거나이제이션이나 이런 문제는 이제 이걸로 다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분쟁 해결 어떻게 진행하느냐 그걸 다음 시간에 집중으로 얘기를 할 거니까 분쟁 해결 양의 디스퓨트 세틀먼트 언더스탠딩 그거를